네, 정말 걱정입니다. 메르스입니다. 지난주에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 인터뷰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이러다가 마무리 되겠지, 한 2주만 참으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제 2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감염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주대학교 감염내과의 임승관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초기 대응의 실패, 장관도 인정을 했는데 네.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이미 언론에서 다 지적하셨고, 시민사회에서 다 알고 계시듯, 네. 초기에 해당되는 비병원에서의 어떤 접촉자, 노출자 관리들이 네. 좀 약간 낙관적인 관점에서 좀 소극적이라고 말할까요?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네. 오류 혹은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3차 감염자 나오면 안 된다고 계속 그랬는데 결국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태가 메르스의 경우 중동 지역에서도 3차 감염자가 나왔다는 뉴스를 못 본 것 같은데요. 맞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저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에피데미올 그 역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례 환자, 첫 환자를 발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2차 감염자들의 어떤 발견되는 어떤 속도나 명수를 봤을 때, 네. 3차 감염자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지 않았던 일이기는 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전문가와 어떤 보건당국은 좀 예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3차 감염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네. 바이러스가 변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똑같은 것이 그냥 이렇게 사람만 옮겨가면서 감염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짧은 바이러스 변이라는 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그런 개념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당연히 바이러스의 어떤 전파력이 감염력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2주만 지나면 괜찮을 거다. 그리고 메르스는 그 사망률은 높아도 전파력은 낮기 때문에 안심해도 될 수준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그럼 이러한 진단이, 이러한 정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보건당국이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가 좀 약간 낙관적인 어떤 그런 예상을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네. 또 그 다음 상황을 대비하고 안 좋은 상황을 예상한 부분이 있겠지만, 네. 또 국민들의 불안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것이 또 위기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한 어떤 발언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사스와 대비해서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 어떠한 증상의 병입니까? 메르스라는 게. 네. 사스하고 대비해서요. 꼭 사스하고 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즉, 어떤 이유로든지 발열이 있으면서 네.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다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증상 자체로 이것이 일반적인 감기를 일으키는 라이노바이러스나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그런 보편적인 바이러스인지, 네. 아니면 지금 같은 병독성이 높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인지를 구별한다는 것은 증상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네. 일반인들은 잘 모르네요. 열나고 기침하고 호흡기가 좀 이상하고 그런 그냥 감기구나. 조금 심하면 기관지염이겠거니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료인들도 증상으로는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3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는 뜻은, 그 명제는 무엇이냐 하면, 네. 진단을 추정하는 방법이 증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학적 인과관계, 이 네. 사람이 누구를 만났고 어느 병원에 있었고 어떤 시기에 어느 병원에 입원했었고, 이런 역학적 인과관계를 가지고 대상자를 추정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차 감염자가 발생하고 혹은 그 다음 단계 감염자가 발생한다는 뜻은 네. 이제 더 이상 그런 역학적 인과관계로 대상자를 좁혀갈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모든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급성호흡기 감염병 환자들이 네. 특히 그 유행하고 있는 그 지역사회라면 더더욱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네네.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부터는 네네. 4차 감염자, 5차 감염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네. 즉 보건당국이 추적할 수 있는 이런 연세가 있는, 사슬이 있는 감염자들에 대한 이런 봉쇄 정책도
관계도 당연히 계속 유지돼야 하지만 네. 그와 또 다른 관점에서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연관성을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 네. 그런 지역사회 감염자가 하는지를 네. 정확하게 알아내고 신속하게 알아내는 방법들로 이제 뭔가 옮겨가야 되는 그런 대책 전환의 봉쇄 정책에서 좀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네. 옮겨가야 되는 시점이 이제 이번 주라고 생각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역학적 인간관계란 이 사람이 어디 갔었고 누굴 만났고 이래서 옮았구나 이런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흔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을 상정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뭐 기침하고 뭐 손을 만져서 뭐 이제 말하자면 비말 이런 걸로 옮겨갔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공기에 떠도는 어떠한 뭐 바이러스에 의해서 호흡기 질환으로 바뀌어서 공기에서 전염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뜻하고 좀 그건 다른데요. 아닙니까? 전파 방식이 바뀌지는 않을 텐데요. 네. 전파 방식은 비말 전파 방식으로 전파되고 있을 텐데, 네. 즉 보건당국이 추적 관리하는 그 라인을 벗어나 있었다는 관점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역학적 인과관계를 가지고 환자를 추정하고 검사를 진행하면서 확진 검사를 하고 이랬던 방향이라면 네. 지금부터는 적어도 그 해당 지역과 가까운 그런 지역사회에서라도 네. 그런 지역사회에서 전혀 인과관계 없는 사례들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 네. 방법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사회에 가까운 종합병원 같은 곳에서는 네. 급성 폐렴 환자들이 응급실로 오거나 외래로 온다면 네네. 일단 1인실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격리를 하고 네. 그리고 PCR 검사를 진행해서 그 환자들 중에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출자와 접촉력에 사실에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양성자가 있는지 네. 이 부분들을 이제 병원의 의료인들은 알아내야 되는 숙제가 주어진 거죠. 참 이제 의료인들 이번에 수고 많이 하시는데 네. 스스로 또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옮지 않습니까? 네. 그 감염 의료인 네. 중에서도 감염되신 분들이 이번에 많아요. 네. 감염내과에서 하시는 일, 감염내과 일을 좀 네. 소개해 주십시오. 네. 감염내과 의사들은 여러 가지 그런 유행하는 감염병 진료도 하고요. 네. 이제 병원에서 원인을 모르는 열 환자들을 네. 원인을 찾고 하는 그런 협의 진료, 컨설테이션 이런 역할들을 좀 주로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HIV 감염인들을 진료하는 그런 진료자 역할도 갖고 있습니다. 감염내과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3차 감염 차단은 네네. 역사의 감염을 차단하는 그런 네. 관점에서 이제 어떤 병원 입장에서는 혹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냐 하면 네네. 말씀드렸던 대로 1인실을 사용하면서 일단은 섞지 않는 모든 앞으로는 급성 폐렴 환자들이 급성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할 때 네. 다른 환자들과 섞이지 않는 것을 일단 전제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즉 그 말씀은 메르스라는 확진이 나오기 전이라도 전까지 그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미 병원에 입원했는데 며칠 뒤에 메르스 확진이 나온다면 네, 이번에 그런 그때는 경우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늦은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까지는 그걸 환자와 환자 사이에 사슬로서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시작해야 되니까 네. 병원에 입원할 때 1인실 격리실을 쓰고 PCR 검사를 하고 네. 그 결과를 토대로 이제 일반적인 병동으로 섞을지 격리병상을 유지할지 네. 이런 단계를 바꿔서 가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는 건데 네네. 하나는 그런 폐렴 환자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종합병원에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 환자들이 1인실에서 이렇게 네. 격리하고 그다음에 검역하고 관찰하려면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들을 개인에게 분식시킬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PCR 검사가 빨리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 유용성이 높아져야 돼요. 네. 각 병원에 가까이 세팅이 되는 일들이 좀 빨리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이 턴오버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네, 빨리 물론 바꿀 지금 수가 있다. 복지부나 지본에서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속도를 내서 준비하고는 있는 사실인데 그만큼 시설과 필요한 거죠. 인원이 충분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물론 부족하고 각 네. 병원마다 그래서 지금 각 병원마다 특히 감염 전문가 있는 병원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 정부의 지침 내려오기 전이지만 각자 자기 병원에 맞는 여건에 맞는 세팅들을 하고 먼저 경험한 동료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이런
그런 전문가로서 역할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세계적으로 정복되지 않은 질병이 많고 또 새로운 몰랐던 질병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 네. 감염내과 의로서 쳐다보면 그런 게 아주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한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처럼 뭐 사실 우리가 메르스란 이름을 이번에 처음 접했지만 처음 들었죠. 그렇죠? 뭐 라사열도 있고 콩고 출혈열도 있고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신종 전염병, 신종 감염병들은 많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이 하나하나가 좀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독특한 상황이 있다기보다는 네네. 어떤 해외 유입의 감염병들이 바이러스 감염병들이 유입될 확률은 언제도 있는 언제나 있는 것인데 자, 우리의 대응 능력이 네. 어떤 뭐 보건당국, 의료계, 뭐 시민사회 네. 들의 우리의 대응 능력이 아직까지 좀 분명히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네. 부분을 이번에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 많이 씻고요. 네. 일단은 개인이 어떤 개인위생을 잘 준수하고, 네. 뭐, 위험한 공간에 가급적, 가는 것을 좀 자제하고, 네. 이런 회피하는 방법들을 일단,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어떤 열병이 많은, 이렇게 예. 병원을 이용하는 부분들도 지금부터는 조금 잘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뭐 가장 많은 환자들이 병으로 이제 그렇죠.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병원을 이용할 때 어떤 병원의 이용의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네. 되고 그리고 병원을 이용할 때 뭐 마스크를 알겠습니다. 사용하거나 손위생을 열심히 철저히 하는 부분들로 자기를 좀 지켜내셔야 되고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승관 네. 아주대학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많은 분이 문자를 주셔서요. 9977님 20대